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특히 서울 집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방에서 살다가 대학 때문에 서울 올라와가지고 15년째 살고 있는데 서울 집값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오를 만큼 올랐다, 더 오를 데가 없다는데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매번 정권마다 강력한 대책이라면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데 왜 이 서울 집값은 도대체 잡히지 않는 걸까요? 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에 살면서 청약도 붙고 전세도 살아보고 분양 신청도 해보고 매매도 해보고 부동산 이슈일 때마다 부동산 돌면서 직접 얘기도 들어보고 직장 9년차, 결혼 7년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이고 또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부동산 정책을 정말 피부로 직접 체감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봐요. 현장에서 직접 듣고 경험한 얘기들을 종합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가 얘기를 듣고 싶어서 들어왔다, 끄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너 좀 잘 모르는데 내가 한 수 가르쳐줘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애정 어린 지적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9.13 대책이 나왔고요. 올해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곧 시행될 거라고 합니다. 두 대책의 취지는 집값 안정화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모든 가격은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서울 집값이 도대체 왜 올라요? 100이면 100.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물량이 없으니까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럼 서울에 아파트 많이 짓고 공급자는 가진 걸 팔게 하고요. 수요자는 서울에 더 이상 사고 싶지 않게 만들면 돼요. 작년 9.13 대책의 핵심만 딱 집어서 말하면 종부세 강화, 종합부동산세를 올려서 공급을 쥐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집을 팔게 하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내가 살 수 있는 집 한 채 하나 없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투기용으로 여러 채 갖고 있으니 이 사람들의 집을 얼른 팔게 해서 공급을 늘려가지고 가격 상승 요인을 막고 일반 서민들을 살게 해주자, 이런 취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가장 핫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건설사가 새로 지은 아파트 가격을 얼마 이상으로는 팔지 마! 상한선을 정부가 정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강남에 있는 A라는 아파트에 되게 살고 싶어요. 이 아파트는 10년 정도 된 아파트고요. 33평짜리가 20억인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데 분양가가 10억이래요. 와, 내가 저 아파트를 분양받기만 하면 A 아파트보다 더 깨끗하고 쾌적한 신축 아파트를 반값에 살 수 있는 거네? 정부 취지는 이렇다고 합니다. 서울의 집값이 너무 높아요. 저 같은 월급쟁이들은 아무리 뼈 빠지게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계획대로 흘러만 간다면 기존 아파트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공급자는 이 가진 거를 팔고 싶게 하고 수요자는 더 이상 사고 싶지 않게 하는 거죠. A 아파트보다 더 깨끗하고 쾌적한 신축 아파트가 절반 가격에 나온다. 수요자 입장에서 A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A 아파트에 거주 말고 투자를 하고 있던 집주인은요, 더 이상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아. 그러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죠. 집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시장에 내놓습니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공급 물량이 막 나옵니다.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은 집을 내놓는 거예요. 이 새로 지는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입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아파트를 지을 때 이 공사비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공사비 원가가 7억인데 10억이라고 부풀려가지고 분양 원가에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너네 이제 진짜 좀 그만해, 적당히 좀 해먹어, 이런 제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장 얘기는 다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살기 위해 필요한 집,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돈 벌 목적의 투자 혹은 투기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대책이라고 아무리 나와도 특히 서울 집값은 잡기가 힘들다라는 게 공통된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양가 상한제가 통할 곳은 산을 허물고 논밭을 밀어버려서 아파트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달라요. 서울은 더 이상 이 땅을 밀고 대지를 만들어서 지을 땅이 없거든요. 대부분 3, 40년 된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더 높은 층으로 깨끗하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오래됐기 때문에 이대로 뒀다가는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하고요. 새로 더 높이 쌓아 올리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조합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하죠. 공사비는 조합원들이 냅니다. 우리가 살던 땅을 밀고 새 아파트를 지으면서 우리 말고도 집 없는 사람들 우리 땅에서 살게 해줄게, 대신 공사비도 우리 같이 내자. 이게 바로 기존 주민들한테는 추가 분담금이 될 거고요. 신규 입주자들의 분양 원가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정부가 분양가를 낮추래요. 조합원들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살던 땅에 내가 이사하는 수고까지 들이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있다는데 왜 우리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손해를 봐야 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이 아파트가 오래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가끔 눈물도 나오고요. 단수도 돼요. 가끔 쥐랑 바퀴벌레랑 좀 인사 좀 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환경에서도 기존 주민들은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이번 정권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재개발 들어갈 아파트 주민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니까 물량이 나오지 않게 되고 공급이 주니까 신축 아파트에 계속 사람들이 수요자가 몰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가격이 또 오르고 있잖아요. 또 문제는 공급이 없으니까 매매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전세값마저 폭등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합니다. 현장에서 모두 우려하는 거는 최초 분양가와 시세는 다르다는 거죠. 20억 아파트 옆에 10억짜리를 분양받았다고 하면 10억짜리가 결국엔 20억으로 올라가게 되지 20억짜리가 10억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받은 사람들이 집을 싸게 사는 것일 뿐이지 집값 안정화는 아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게 아닐 뿐더러 시세 차익을 노리는 새로운 투기장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왜 로또 분양 이 얘기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억짜리 아파트 옆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10억짜리가 20억짜리로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새로운 투기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이 있는데 10년간 전매 제한이에요. 정말 이 아파트에 살 사람만 분양을 받아라 이런 취지입니다.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분양 물량의 희소 가치가 더 높아지면서 강남권에 현금 부자들이 막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 10억은 쥐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다들 이러죠. 다들 10억쯤은 있으시잖아요. 10억이 있으면 이러고 살지도 않죠. 서민에게 10억이라뇨. 지금 젊은 사람들도 집을 못 구해서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한다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계획대로 실행이 되려면 물량이 꾸준히 공급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이렇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가를 규제해버리게 되면 수지 타산을 우려하는 민간 건설사들의 공급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짓게 되더라도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부실공사가 될 위험 또한 커지고요. 사실 이거를 정말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는데 참. 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서 찬반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찬성론자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집값이 이렇게 미쳐서 날뛰는데 이걸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조합원들의 반발도 물론 있겠지만 단기간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물론 있겠지만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기존의 비싼 아파트보다 저렴한 신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릴 테니까 거품은 빠질 거야. 이런 입장이고요. 자, 그럼 반대론자. 특히 조합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장 다니면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빚 갚고 너네가 돈 그렇게 쓸 때 나는 발품 팔아서 부동산 알아보고 내가 내 노력 들인 공인데 왜 그거를 너네가 뺏어가려고 해? 왜 내 거 뺏어서 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건데 이런 반발이 또 생기는 거죠. 이건 정말 정부의 뜻대로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위한 하나의 희망 고문일 뿐이다. 어정쩡한 서민들만 죽어난다.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어요. 정권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다 하고 내놓는데 도대체 왜 집값은 잡히지 않는 걸까요?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이라는 건 내가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테크 수단들 중에서 초기 자본은 좀 필요하지만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투자 수단, 투기 수단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봐야 됩니다. 이 투기 심리가 꺾이지 않는 한 집값 안정화는 사실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 집값을 못 잡는 또 다른 이유, 정말 근본적인 이유, 어쩔 수 없이 반복을 하게 되는데 서울에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계속 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서울에 살고 싶을까요? 대구에 살다가 서울 와보니까요. 지하철 너무 편리하고요. 대중교통 너무 잘 돼 있고요. 일자리, 대구에도 언론사가 있긴 하죠. 서울에 있는 언론사 개수에 비해서는 수도 적지만 지역 언론사들은 되게 소규모예요. 지금 지방에 있는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해외로 더 인건비가 싼 곳으로 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나마 지방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또다시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서울로 오는 거고 교육은 어때요? 좋은 대학들도 서울에 있고 맹모 삼천지교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데 교육 얘기까지 하자면 이 영상은 끝나지 않을 거고요. 문화, 공연, 예술, 맛있는 거, 좋은 거는 모두 다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니까 수도권으로 빠져요.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집은 수도권에 있어요. 주 52시간도 시행됐는데 출퇴근하는 시간, 왕복 4시간 도로 위에서 꼼짝없이 보냅니다. 이 시간 너무 아까워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이러니까 아무리 수도권에 살더라도 계속 인서울을 꿈꾸는 거죠. 출퇴근길, 2호선, 9호선, 다른 지하철 모두 출퇴근길은 특히
특히 저 같은 애는 거의 진짜 파묻혀서 가요, 사람들한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정말 서울의 그 중심부에 살고 싶죠.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3기 신도시 발표했는데 정말 신도시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서울 유입 현상은 계속됩니다. 많이 취재도 해보고 제가 직접 경험도 해보고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 분석 업체 얘기를 들어봐서는 단순히 증세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서울 집값 절대 못 잡을 거라는 게 이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리고 로또 분양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20, 30대 결혼하면서 집이 필요한, 특히 애 낳으면 집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계속 이사 다닐 수 없잖아요. 학교도 가고 적응도 해야 되는데 저희같이 무주택 기간이 그렇게 오래 길지 않고 애 하나, 한둘 낳아가지고는 거의 대부분 가점제인 상황에서 분양 못 받아요. 청약 안 됩니다. 저는 실제로 많이 넣어봤는데 단 한 번도 안 됐어요. 30대가 가능하려면 추첨제를 노려야 되는데 85제곱미터가 넘는 주택의 경우에는 추첨을 받을 수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요. 20, 30대 연봉에 무슨 몇 억씩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책 취지가 좋아도 사회, 경제, 문화, 교육, 교통, 일자리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만 나온다면 이게 사실 그렇게 장밋빛 미래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취재를 하고 요거를 잘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은 모두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이 대책은 나라에 높으신 분들께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희망 고문 말고 희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